네, 2월에 함께하는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도 박희찬 이사님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훅 지났어요. 네. 새로운 한 달 이제 시작하는 초입에서 이번 달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좀 되돌아보면 1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유럽에서부터 좀 온기가 시작되는 모습, 지난해 말부터 볼 수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 사실 주식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네. 저희 의견과 상관없이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좋은 거는 당연히 반길 만한 일이죠.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런 콜이 최고의 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설득력 있는 보수적 콜인데 설득력만 있고 맞지 않으면 네. 그게 최고의 콜이라는 얘기를 혹자는 하거든요. 예. 예. 아무튼 1월달 시장은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괜찮았던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 좀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만 네. 지난해 연말 이후에 최고의 반전은 사실 서유럽 증시라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서유럽 볼 때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습니다.만 유로스톡스 50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10월달 이후에 반등이 시작돼가지고 무려 지수만 30%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당연히 이제 개별 주식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상승률이 당연히 그렇겠네요. 나왔을 거고요. 네. 그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시장의 조정이라는 것이 다우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심하진 않았어요. 네. 나스닥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 성장주의 문제였던 것이고 다우가 사실은 작년 10월 달부터 먼저 반등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막히는 구간에 유로스톡스가 더 달려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유로스톡스의 레벨이 작년 전쟁 전 수준이에요. 어느새. 굉장한 반전이죠, 네. 사실.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전쟁 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한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러게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런 약간의 이제 직관적인 판단이 실제로 유로스톡스가 그 이후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다우와 유로스톡스의 주가 상승이 막히는 이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로의 순환매가 지금 현재 네. 좀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간략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되돌아보면 나스닥 지수는 10% 이상 무려 지수 기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해 나스닥 지수 뚝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느끼기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나 이게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싸다고는 여전히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현재 예. 위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이제 지수의 어떤 싸다 비싸다를 볼 때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주가 지수 자체를 보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PER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는 이제 많이 싸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물론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모델에 있어서는 주식 채권 일드갭으로 주로 네. 저희는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어닝은 별로 안 좋고 특히 이제 미국은 어닝이 최근에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금리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되게 고평가된 주식이 되게 고평가된 영역에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서 그 고평가가 더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어쨌든 어닝 전망이 확 개선되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가 확 떨어지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일단 지금 둘 다 지금 잘 안 보이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나마 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좀 떨어져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비싸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의 경우에도 사실 작년 10월 달에는 좀 쌌어요 사실은. 네. 위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확 달리면서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도 사실 그렇게 가격은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러네요. 상황으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려면 어닝이 개선되든지 금리가 확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충족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닝이 개선되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테고 금리는 연준의 입장이 변하면 또 네. 확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기는 하는데 네. 마침 또 FMC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최근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준은 사실 오늘 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네.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고 현재가 여전히 제약적이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IB에서는 이번에 커멘트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라는 걸 표현했을 때 이제 ongoing이라는 예,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좀 바꿀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장이 알아서 지금 완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나까지 이제 움직이면 기름까지 부을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매파적 스탠스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시장은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단순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서도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조기에 중단된다는 것만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피봇이 시작될 것이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확실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70년대 인플레 상황의 어떤 재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경계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섣불리 뭔가를 풀어줄 만한 생각은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봤을 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히 많이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그 70년대 경험치를 갖다가 차트로 제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너무 이른 완화가 좋지 않다라는 이제 역사가 경고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 70년에서 80년대 초반으로 갈 때 두 번의 이른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오일 쇼크 때 74년도 이후에 인플레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굉장히 빨리 떨어뜨렸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하면 인플레 저점이 과거 저점만큼 안 낮아졌어요. 76년도 인플레 저점이 5%였습니다. 그 직전 72년도의 저점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그리고 80년 2차 오일 쇼크 때도 금리를 확 올렸다가 낮추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이른 완화해가지고 또 이제 화살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때 보면은 인플레 기대값이 떨어지다가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은 다시 이제 금리를 또 올리는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81년도의 통화 정책을 잘 보시면 이래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는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실질 금리를 갖다가 더 높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금리는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더 높은 실질 금리를 지향했던 것이 바로 81년도고 이것이 1년 정도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확 잡게 되는 이런 결과를 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은 완화했다가 다시 쪼이고 완화했다가 다시 쪼이고 이런 거를 반복하느니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잡아버리겠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은 연준도 못 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연준에서는 우리는 참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3월 FOMC에서는 좀 그 마찰이 좀 심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인상하면서 파월 의장이 또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또는 점도표에서 더 높은 그 점들을 찍어놓고 있다. 이러면은 시장은 좀 놀랄 수 있죠. 그러니까 2월 FOMC하고 3월 FOMC의 분위기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시장 연준 의장이 지난밤에도 금리 인하 올해 안에 하는 거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사실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결국은 연준이 끌고 가는 힘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파월 의장도 그 얘기했죠. 디스인플레이션 초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 연준의 뜻대로 끌고 가서 인플레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저희는 이제 보게 되겠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 글로벌 매크로에 있어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예, 스태그플레이션 마켓에서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네.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주식도 잘 안 됐고 채권도 잘 안 됐던 것이 예, 작년 10월달, 11월달까지 상황이었고 올해는 리세션이라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리세션은 확실하진 않아요. 네. 예, 다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은 매우 확실한 어떤 테마에 해당이 된다, 매크로 테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스인플레이션 하에서 경기가 리세션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연착륙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치들이 이제 오른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와 있고요. 어떤 케이스든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네. 반면에 주식은 연착륙에 성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리세션으로 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 위험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마켓은 연착륙에 성공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일부 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은 것이고, 예,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채권 쪽은 일단은 지난 연말 이후에 계속 좋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사실 채권적으로 그 자금의 유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약간 강도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은 또 있는데 네.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강도가 둔화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위험 선호가 좀 살아나서 예, 달러도 좀 약해지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변동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채권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그러네요. 또 강화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쪽에 여전히 좀 포트내에서는 비중을 실어서 가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한국 채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은 계속 유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는 근래에는 선진국 미국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좀 상향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채권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의견이고요. 사실 우리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연준이 이제 오늘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4.5에서 4.75가 됐잖아요. 그에 비해서 국채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4%입니다. 맞아요. 100bp 넘게 지금 차이가 나죠, 지금. 예, 최대 130bp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역전이 이렇게 심한데 장기물 채권을 살 수 있어? 이게 사실 제가 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의 주된 플레이는 단기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가 이제 4.5에서 4.75잖아요. 네. 그렇게 높은 금리에서 자금을 꾸어다가 3.4%짜리 10년물 국채 채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투자하면 사실은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에서 장기물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잉여 유동성이 많아요. 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수익률이 제로에 해당되는. 예. 지금 이제 미국 그 상업은행들의 그 총 자산 구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 비중이 14%대예요. 아직도 14% 수준입니다. 네. 뭐 사실 직전 고점은 18%까지 가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연준이 QT를 하니까 양적 긴축을 하니까 잉여 유동성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4% 수준. 여전히. 예, 그게 2000년대 중반에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럴 때는 잉여 유동성 수준이 3, 4%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잉여 유동성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잉여 유동성이 지금 이제 우리 금융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어쨌든 조금 이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채권 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채권이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발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돈의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 드리면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3.4%란 말이에요. 지난 고점 대비 좀 떨어졌죠. 근데 사실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보세요. 3%대 금리 언제 봤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금리의 매력은 확실히 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채권 선호는 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좀 볼까요? 채권뿐 아니라 달러화와 연동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달러의 원화 환율이 1,44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1,200원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도 이제 110포인트 위에 있다가 지금 이제 100포인트에 지금 깨지려고 하는 상황. 예, 거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지난 한 3달 정도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약달러 분위기에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값입니다. 네. 예. 뭐 주가 아까 이제 유로스톡스가 30% 올라간 거 대비해서 금값이 30% 올라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네. 20% 그래도 예, 대단하네요. 때 초반에 이제 네. 상승률을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다른 원자재 쪽에서도 금속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달러 플레이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리오프닝, 예,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철폐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네. 산업 생산 활동이 개선될 것이다. 그럼 이제 전 세계 금속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생산 활동이 개선될 거니까 예, 금속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예,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FX 마켓에서는 구리의 최대 수출국이 어딘지 아시죠? 칠레이지 않습니까? 네. 칠레 페소가 최근에 극강의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약달러 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이고 관련된 자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일단 2월 달을 봤을 때는 이런 약달러 분위기가 뭐 바로 이제 뭐 끝나고 강세 반전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네, 잘.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FOMC가 되게 중요하고요. 2월 달에는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용 지표나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3월달 FOMC에 대한 어떤 감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약달러 분위기는 일단 바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연속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3월달 FOMC까지 이제 시간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약달러에 계속 집중하는 플레이보다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금속 가격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중국 리오프닝하고 관련된 네.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관련된 ETF 주가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글로벌엑스에서 만드는 이제 뭐 코퍼 마이너 ETF 있거든요. 네, 네. COPX라고. 예. 그쪽도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환율 이야기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마무리를 하죠. 네. 환율과 시장의 방향이 정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율 달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도 코스피가 별로 힘을 못 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예.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네, 네. 지수도 괜찮고요. 네. 요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작년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있어서 달러 약세 또는 이제 달러 강세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코스피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네.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할 때 이제 코스피가 반등하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예, 달러 약세일 때 코스피도 같이 약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1월 달 들어서 다시 이제 좀 그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좀 약해지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는데 1월 달에 그 과정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외국인 순매수가 7조 원까지 이르렀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왼쪽 그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2020년 11월 달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이제 꽤 높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림에 이 장표에다가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스테리. 네. 왜냐하면 사실 한국 기업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되게 심해요. 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 대비해서 어닝의 하향 조정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갖다가 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향후를 좋게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처지니까.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오른쪽 그림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주식형 펀드 플로우와 관련된 네. 그 자금 동향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매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달러 약세 분위기와 함께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최근에 강화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로만 들어옵니다. 아. 왜냐하면 중남미는 사실 원자재 국가인데 그렇죠. 원유나 이제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남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11월 중순 이후로는 좀 약해졌고요. 동유럽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렇죠. 러시아, 터키가 지금 주된 투자 지역이지만 지금 그쪽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로 좀 더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아시아가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이
어쨌든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는 거 맞잖아요. 네. 예. 근데 중국은 작년에 저성장 저인플레 국면이었고 올해 좀 회복할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아시아에 대한 어떤 투자 기대감이, 그러니까 수익 기대감이 주식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이런 얘기 아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지수 추종형이 이제 패시브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 집중하고 아시아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집중하는 돈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에 네. 예, 아시아에 투자하는 그 패시브 머니가 일정 비율로 한국에 분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서 좋은 거야라고 볼 네.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팩트는 그러하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올해 아시아 경제가 어쨌든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오아시스 역할을 네.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패시브 머니는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으로도 일정 부분의 자금 배분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뭐 잠깐 크게 뭐 반등하고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좀 멈추겠습니다만 네. 예,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플로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전망치는 사실은 계속 하향 조정될 겁니다.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비교적 지켜지는 예,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되게 좀 약간 이상한 숫자들을 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닝은 깎이는데 주가는 별로 안 깎이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PER이 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이미 한 13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한 15배에서 한 18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네. 그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라, 계속 올라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닝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이제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키워드는 채권, 중국, 뭐 아시아, 네. 상품, 네. 금속 네. 이 정도로 이제 추려지는데 포트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네. 조언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월간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네. 이 자료에 제가 항상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 ETF 포트폴리오를 네. 갖다가 항상 소개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방송에서는 오늘 처음 맞아요.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코어 에셋으로 갖고 가는 부분은 사실은 여전히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과 저변동성에 관련된 ETF를 갖다가 글로벌 주식형으로 지금 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특히 작년까지는 미국에 투자하는 그 저변동성 맞아요. 또는 배당 이렇게 이제 넣어놨었는데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오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당 그리고 글로벌 저변동성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포지티브한 의견이기 네,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한국 채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해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진국 회사채 IG 등급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투자 등급 회사채에 대한 ETF를 갖다가 코어 에셋으로 넣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제 세틀라이트 에셋을 갖다가 이제 또 집어넣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인도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그런 부분 넣어놨고 그 다음에 테마형 중에서는 로보틱스 AI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프라 네. 이게 페이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글로벌엑스의 대표적인 그렇죠. 미국 인프라 투자하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난 1월 달부터 새로 넣고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은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세틀라이트 에셋 군을 갖다가 조금 더 다양화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여전히 굉장히 매파적일 거예요. 네. 하지만 아직은 잉여 유동성이 좀 남아 있고 시장이 좀 연준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세틀라이트 에셋, 그러니까 자산군을 조금 강화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자산군에 있어서는 그 디스인플레이션 테마하에서 채권 비중을 계속해서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략에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드린 것 같아요. ETF 포트폴리오도 구성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2월 달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3월에 다시 만날까요?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